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는 평범한 직장인, 가정주부,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교수, 대학생 등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순신 프로젝트 정책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영남 일기 송대수입니다. 우리가 정책 아카데미를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공무원 비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은 굉장히 넓은 틀을 가지고 계속 동안 오면서 조금씩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제 주변에도 소위 말하는 진보나 보수나 말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양극 단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분노하고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많이 감정적으로 좀 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들은 왜 OEP 안 되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정책 아카데미를 들으면 차분해질 수 있고 또 냉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왜 이게 지금 잘못되는지, 그리고 꼭 보면 교육이면 문제가 있으면 교육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그렇지만 결국은 교육 문제하고 에너지 문제하고 같이 섞여 있는 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책 아카데미를 해야만 우리나라는 지금 낡은 제도를 조금씩 자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서 나가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었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8회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트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시진핑이 지난주에 북한에 다녀왔는데요. 예. 관련해서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지난주에 북한을 다녀왔는데 중국 공산당 기간지인 인민일보에 보면 시 주석이 방북을 통해서 북중 관계에 새 장을 열었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과 미국 대화의 분위기가 정체되고 있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를 돌파할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조금 이 북미 대화에 시진핑이 무언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G20 회담에서 만나게 될 트럼프와의 어떤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된 경제 시평에서 보면 굉장히 정말 어디서도 듣지 못한 게임 이론으로 설명해 놓은 그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예, 저도 그래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제 북한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했고, 네. 지지난주에도 했었나요? 예. 네. 그래서 요새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이제 다시 핫 이슈로 이렇게 부상이 되고 있어서 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주 북한 이야기 할 때, 네. 그러니까 뭔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가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소장님이 김정은한테 시진핑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네. 엄청 강조를 하셨어요. 네. 느낌이 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이제 그쵸. 방북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죠. 뭔가 이렇게 초기 도자리 까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방북을 하게 된 게 이게 시기적으로 이번 주말에 이제 오사카 G20 정상회담을 28일. 앞두고서 갑자기 이루어졌거든요. 네. 따라서 이건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제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예상되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네. 이제 이런 행해진 그런 방북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냥 할 일이 없었거나 그냥 정말로 북중 간의 어떤 정말로 이렇게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옛날부터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번 이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그냥 답방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원래는 시진핑 주석이 방북하는 시기가 대체적으로 올 가을쯤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네. 갑작스럽게 이제 방북에서 1박 2일로 그것도 당일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된 그 배경에 이번 주말에 열리는 그 미중 정상회담,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그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어떤 의도로 시진핑 주석이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가 네. 이제 궁금하죠? 네, 궁금하죠. 네, 네. 첫째는 이제 의도는 방금 말한 것처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서 뭔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하는데 뭔가 활용할 의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네. 뭐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안 가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간에 어떤 통신이나 어떤 이렇게 외교 연락망을 통해서 조율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일부러 북한을 1박 2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직전에. 큰 소리 갔다라는 내면서. 것은 이건 명백히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여주기라는 거죠. 네. 내가 북한 갔다. 트럼프 대통령 봐. 트럼프 형 좀 봐줘. 이래 보여주기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그 무역 협상을 할 때, 담판을 할 때 북한 카드를 쓰겠다라는 표시. 네. 의도라는 거죠. 어떻게 쓸 의도냐는 거죠. 그 점에서는 이제 그 양수 겸장을 두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네. 이번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에서 담판이 잘 돼가지고 합의에 도달하면 김정은 위원장을 내가 설득을 했어. 트럼프 형 내가 설득을 했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안에 완전 비핵화 하겠다라고 나한테 약속을 했어. 나 한번 믿어봐.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트럼프 형이 조금 우리 그 무역 문제도 좀 이렇게 통 크게 한번 해결해줘. 양보 좀 해줘. 이렇게 이제 협상을. 네. 미국한테 잘 보이는 방향으로 예, 이제 그러니까 북한을 방문했다. 미중 협상에 도움이 되는 카드로 네. 쓴다라는 거죠. 쓸 네. 의도로 했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 했어요. 그래서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결렬이 됐어요. 네. 만약에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더욱더 이제 미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겠죠. 그쵸, 많이 그쵸. 갈라지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을 중국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미국하고 이제 비핵화 협상 합의해가지고 미국 쪽으로 붙는 걸 견제를 하려고.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네.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협상이 타결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타결이 되면 내가 당신 동생 체제는 내가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걱정 마. 내 말만 믿어. 그렇게 말을 했을 경우하고 만약에 협상이 어그러지면 동생 나하고 같이 계속해. 우리 편으로 해. 네. 내가 동생 미국이 뭐 경제 제재 내가 다 풀어줄게. 걱정 마 그거. 먹여 살려줄게 평생. 걱정 마. 네. 그 두 양수 겸장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이제 그 미중 간의 협상이 깨졌을 경우에도 북한 카드를 계속 흔들 수 시진핑 주석이 붙잡고 북한 카드를 이렇게 북한을 이렇게 중국 쪽에 딱 묶어두고서 그래서 트럼프 정부를 이렇게 견제하는 카드로 네. 신경을 찾고 이제 계속 비핵화를 안 하니까 그렇죠. 이제 계속 이제 미국을 건드리는 그런 거죠. 그렇게 양수 겸장의 카드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느 경우든지 간에 시 주석의 그 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어느 경우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국, 북한, 미국 이 3자가 지금 협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고 네. 미국하고 북한이 비핵화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미국하고 북한 문제 또는 중국하고 북한 문제를 이게 따로따로 띄워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 두 개의 협상, 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협상이 서로 얽혀 있다 이거예요. 네. 어떤 그 논리적인 맥락과 어떤 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얽혀 있느냐 또 그런 구조 속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이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네. 이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경제 시평에서 네. 설명을 했죠. 그건 이제 시평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으니까 시평을 보시도록 하고. 근데 진짜 딱 보니까 딱 완전히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그렇죠. 한 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네. 가장 이제 이 두 개의 협상이 이렇게 미중 무역 협상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는 가장 좋은 것은 둘 다 동시에 타결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모두에게 좋은. 네,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둘 다 결렬되면은 최악이냐? 최악은 아니에요. 그래요? 차악이에요. 세 명 다 한테요. 네, 차악이에요. 최악은 하나가 협상이 타결되고 하나가 결렬될 때. 그건 혼자 떨어져 나갈 때. 혼자 떨어져 나갈 때가 최악이에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중국하고 미국 간의 무역 협상이 뭐 타결을 되든 타결되지 않든 무조건 하고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 타결을 보는 게 최선 내지는 차선이에요. 근데 협상에 도달하는 게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미국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 자체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완전 비핵화에 합의를 하고 경제 강국으로 딱 가게 되면 지난주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의 주도권을 잡아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시진핑 주석의 어떤 꼬임에 넘어가면. 예, 꼬임에 넘어가면 그래서 협상의 어떤 그 카드로 이용되면 김정은 위원장 체제 자체가 제출 보장받을 수 없고 위험해져요. 네. 선택 여지가 없어요. 그냥 카드를 이용당하기 때문에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무조건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하고 비핵화의 타결을 보면 중국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도권을 갖게 돼요. 네. 시진핑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 앞에 줄을 서게 돼요. 무조건 해야 되네요. 그럼 네. 무조건. 무조건 비핵화 무조건 해야 되네. 타결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주석의 어떤 그 정치적이나 권력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상당히 중대한 어떤 분기점에 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네, 네. 사태라든지,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죠. 네, 시위 사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서 만약에 이게 결렬이 되면 결렬될 가능성이 결국 무시할 수 없는데 네. 결렬이 되면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권력 기반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흔들릴 거라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또 이렇게 합의를 했다라고 해도 이게 과연 그 합의가 과연 얼마만큼 지속될지도 사실은 좀 그렇죠. 지금에 있는 이 갈등 구조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네. 어차피 지금 이제 패권 싸움으로 들어간 거기 네, 때문에 네. 만약에 합의를 봐가지고 중국이 계속 미국이 이제 화해라든지 이런 데한 제재를 좀 풀어주고 대신에 이제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보호 조치는 강화되겠죠. 네, 그걸 네. 합의를 하자고 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걸 한다라고 해도 중국이 어쨌든 간에 어떤 보호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제재가 풀려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이제 경제 성장을 해서 경제 규모가 커지고 네. 이제 어떤 과학 기술력도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하면 결국에는 또 부딪히게 돼 있죠. 그렇죠. 더 커서 다시 한번 만나겠죠, 중국이. 네, 또 부딪히게 돼요. 그때는 또 이제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체제 모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중국이요. 네, 중국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미중 간에 그러니까 미중 간에 이렇게 무역 협상의 타결을 봐서 중국이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꾸준하게 이룬다고 해도 네.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질수록 그래서 일부 중국 사람들의 어떤 소득 수준 높아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해외여행 가고 막 하니까 그쵸. 이제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중국 내부적으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 기본적으로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중국이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민주주의 체제를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치관을 공유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한국, 네. 일본의 어떤 서방 진영의 어떤 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중국이 이제 시진핑식 사회주의 시장 경제. 형식적으로 시장 경제를 갖던데 시진핑식 사회주의가 이제 문제예요. 이게 다른 거죠. 네, 네. 민주주의하고. 그러니까 시진핑 사회주의라는 게 시진핑식 국가주의 또는 시진핑식 독재주의를 네. 이제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이게 가치관 공유가 안 된다 이거. 여기에서 이제 패권 싸움이 이제 근원이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이 만약에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는 어떤 서방 진영의 가치 체계를 가치관을 공유를 하면 당장에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죠. 그렇죠. 일당 독재를 포기해야 네, 되니까. 포기를 해야 되니까. 시진핑의 어떤 식의 사회주의 사상도 무너지죠. 네.
권력 기반이 흔들리죠. 근데 중국이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그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는 피할 수 없어요. 그건 비리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그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산업혁명이나 이렇게 근대 국가를 거쳐오면서 근세에서 근대에서 현대로 오면서 어떤 이제 세계 역사의 어떤 발전 과정을 보면은 물론 이제 서양이 먼저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었고 선도를 했고 민주주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자유나 존엄 가치관 그다음에 개인 어떤 그 독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나 독재가 아닌 어떤 제도, 법, 시스템에 의한 어떤 국가 통치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경우에는 공산당 통치죠. 네. 시스템이나 어떤 그 이렇게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공산당이 법 위에 있죠, 좀. 네, 네. 근데 중국과 같이 그런 이렇게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독재 체제는 역사적 실험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구소련이라든지 그렇죠. 쿠바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동유럽 국가들이라든지 네. 동독이라든지 이미 다 실패했죠. 그렇죠. 무너졌죠. 예. 중국 역시 이제 그런 중국은 그나마 그런 게 실패해서 먼저 조금 덩샤오핑이 눈치 빠르게 이렇게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죠. 개방개혁. 개방 개혁을 해서 네. 시장 경제를 시장 경제를 안 받아들였더라면은 중국도 망가졌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덩샤오핑이 흑묘국묘를 내세워서 네. 이렇게 공산당 주도를 하더라도 경제는 이제 개방 경제로 하자, 개방 시장 경제 체제를 받아들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절반의 체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절반, 뭐 공산당 독재하고 민주주의 간의 이제 그 패권 싸움. 미중 간의 패권 싸움은 그 공산당 독재하고 민주주의 간의 그 체제 싸움하고 같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유럽이 싸우냐 이거예요. 안 싸우죠. 싸우지는 않죠. 그렇죠. 뭐 갈등은 있어요. 네, 네. 유럽연합이 28개나 나라고 인구수로나 어떤 그 경제 규모로는 물론 미국보다 약간 모자라지만 그래도 유럽연합 전체로 치면은 미국이 20조 달러고 유럽이 한 15조 달러 되니까 네. 인구는 더 많고 네. 땅덩어리야 뭐 좀 작지만 어쨌든 그 이렇게 비슷비슷하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건 서로 간에 체제를 공유나 가치관을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그쵸. 있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같은 편이 된다. 그렇죠. 연합을 하죠 또. 예, 네. 구소련이나 러시아가 대결할 때는 같이 한다 그쵸. 이거예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균열이 생기고는 있지만 그렇죠. 이건 트럼프 때문에 생겨난 그쵸. 균열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중국도 그리고 미국 간의 그런 그 패권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갈등이 진폭되는 걸 피하려면은 결국은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보여져요. 네. 또 내부적으로도 그런 체제 모순의 측면이 있어요. 네. 그 이번에 홍콩 사태 관련돼서 그 예전에 2014년도에 노란우산 혁명 때는 이제 중국 언론에서 이제 그 시위에 대해서 조금씩 나쁘다라는 형태로 논평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논평 자체, 보도 자체가 아예 없고 SNS도 안 되니까 아예 중국인들이 홍콩 가서 견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렇죠.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소식을 이렇게 중국의 그게 뭐 SNS나 이렇게 웨이보나 뭐 이런데 보면은 그 유튜브 같은데 보면은 그냥 이게 정말로 대놓고 욕만 안 할 뿐이지 중국 체제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네티즌들이나 유튜버들이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산주의, 이렇게 사회주의 및 이렇게 계획 경제, 시장 경제가 아닌. 네. 어떤 관리 경제나 계획적인 통계 경제 체제라면 다 똑같이 이렇게 그냥 먹고 사는 게 똑같으니까 상대적으로 불평불만이나 덜하겠죠. 덜할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먹고 사는 게 똑같지 않고 그냥 천차만별로 오히려 그것이 지금 이제 더 지금 심해지고 있지 않고 심해져가지고 불평불만이 더 이렇게 커졌는데 그런 불평불만이 어떻게든 표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표출되는 게 결국은 정치적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게 이 정치적으로 개판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걸 아무리 어떤 이렇게 강압적으로 탄압을 하려고 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서구에서의 어떤 시민혁명들이나 이런 것들이 왕정국가 시대에 왕정을 타도하고 네.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당시하고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일반 그 인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국가의 어떤 그 권력 힘이 경찰력이나 그쵸. 군사력이나 통제력이 이런 게 막강하죠. 그렇죠.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나 버리면은 방법이 없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네. 홍콩 저 조그만 거에서도 저렇게 일어나는 거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체제 하에서는 그 미중 간의 어떤 패권 싸움은 철로 그 레일과 같아요. 계속 그냥. 평행선을 긋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양보를 해서라도 타협을 하려고 하겠지만 네. 아마 그거는 그 타협을 임시 방편이네요. 하는 게 임시 방편에 불과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네, 부딪히게 되고 그런 이제 점에서 이미 그 지금 이렇게 미중 간의 합의를 본 상황도 시진핑 주석이 뒤집은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네. 네. 어차피 자기가 그 협상의 정권을 류호 부총리한테 네. 류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진핑 오른팔이죠. 예, 시진핑의 핵심 경제통으로 리커창을 쫓아내려고 무력화시키려고 한 이제 네. 그 자기 핵심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리커창은 어떻게 보면 경제 면에서 이제 허섭이가 돼 있어요. 리커창 이름도 안 나와요, 요새. 네, 잘 안 나오고 거의 이제 류호가 다 그쵸. 경제 문제를 총괄하고 있을 정도니까. 네. 그래서 정권을 맺혀서 협상을 해서 정권을 받은 류호가 가서 합의안을 가지고 온 걸 막판에 시진핑이 뒤집었다라는 건 그 내부에서 공산당 내부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지 않고서는 네. 그런 뒤집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막판에 뒤집었을 리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만큼 그건 뭘 말하냐면 그만큼 공산당 내부에서 시진핑 주석에 대한 그 반대 세력이 아직도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그 얼마 그 북한 내부 문건 그 강습 재강이라는 자료가 그 미국 측 언론에서 나왔더라고요. 예, VOA를 네. 통해서 공개됐는데 노동당의 기본 전략적 선택에 따라 결정될 미국과의 핵談판의 결과 무엇이든지 그것은 우리가 만나 신고를 다 극복하면서 만들어낸 핵 무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핵 전력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최후의 결과를 얻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핵 협상을 한 게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한 거다라는 식의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당의 결정을 연기하지 말고 반발하지 말고 왜냐면은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사실. 북한 내부적으로 이게 반대 세력이 만만치 않을 거라. 네, 거기도 밥그릇. 그렇죠. 밥그릇 싸움이 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미군도 때려잡는다 이렇게 주민들도 세뇌시켜오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군부 세력들이 서로 이렇게 기득권화돼서 나눠먹기 식으로 이렇게 체제를 유지를 해왔는데 이걸 갑자기 뒤집어 엎은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거다.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 반대 세력이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도 이렇게 진짜 김정은 위원장이 진짜로 이렇게 노선을 전환을 180도 바꿀까에 대해서 관심 많이 해서 혹시 잘못되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찍혀가지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과잉 충성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 북한 언론 보도에 보니까 핵 포기하지 말라는 그 편지를 북한 주민들이 써가지고 제출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았을 거라.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나 이런 것들도 뭐랄까 북한 내부의 어떤 그 통제가 조금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약간 주춤주춤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좀 문재인 정권이나 또 트럼프 정부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었죠. 그렇죠. 그걸 사실은 보면은 이 경제대표에서 이렇게 북한 관련해서 비핵화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그대로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습 재강을 둘러싸고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군 지휘관들에게 핵 포기라는 선택이 충격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좀 그런 당이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간에 다 좋을 테니까 걱정 말아라는 형태로 얘기를 했다는 그 해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북한이 아예 핵 포기할 생각이 없다 내부적으로나 가장 핵심적으로는 근데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쇼하는 거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근데 그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비핵화 경제 강국 노선으로 전환한 것에 대한 본심에 대한 문제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우리가 미 제국주의와 투쟁하고 싸운다.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그
그 노선을 유지한다라고 해서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래서 핵무기를 우리가 개발하고 했는데 핵무기가 과연 우리를 밥 먹여주고 경제를 강국으로 만들어 줬냐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유학파다, 이거 해외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거의 본심이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하겠다라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심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이제 이렇게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핵무기 강국이 돼서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뭐 투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세뇌를 시켜왔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것이 정신분열. 그렇죠. 엄청난 충격이나 안 된다 이거 힘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그런 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그런 걸 이해한 전 바탕 위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어떤 체제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서포트나 또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또 그런 본심이 정말로 이렇게 핵을 포기하고 경제 강국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라는 것이 거의 본심이라고 한다라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굳이 하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하고 과감하게 하는 데 있어서 다소간의 반발에 대한 어떤 어차피 그거 아니더라도 뭐 인권이나 뭐니 하는 문제는 이미 이렇게 최대치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좀 강경한 어떤 체계 노선 전환에 있어서 발생하는 어떤 반대에 대한 어떤 저항 세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억압은 과감하게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하고 묵인해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거 아니라도 똑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뭐 추가로 짓는 거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작년 가을에 그게 나왔다라는 건 이미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서 그런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상당히 이제 협상하는데 근데 베트남 협상이 이렇게 결렬된 것도 그런 내부의 어떤 반발들에 부딪혔기 때문에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지 협상에서 뭐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가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아마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지시를 내려도 밑에 가면은 그냥 이양무야 돼버린다 이거예요. 또 현장 방문하면 현장에서는 지도자 정신이 이렇게 하지만은 돌아가면 역시 똑같다라는 거죠.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서 어떤 권력 기반이나 어떤 그런 노선 180도 전환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아니면은 뭔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나 기반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오늘 경제시평에도 보면 남한 이야기가 없어요. 지금 이제 남한에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 지금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 남한의 어떤 역할이나 뭐 이런 게 남한은 북한이나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다 이렇게 왕따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점점 더 그냥 밀려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왕따 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지금 아직 그 지경까지 와버린 거네요. 어설프게 정말 정신 나간처럼 정세현 저 사람처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주도적으로 해서 미국의 말대로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미국 눈치만 보는 참모만 있다 막 이렇게 현실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막 설쳐대면은 오히려 더 이렇게 북한 비핵화 협상을 망쳐요. 망치고 더 왕따 당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지금 아베 총리한테도 지금 휘둘려 버리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불러가 골프 치면서 이게 우리 일본 납치 문제도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메인 이슈로 좀 올려줘 형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건너뛰어버리잖아요. 그냥 문재인 정권을 그냥 내가 말할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백날 아베 총리나 아베 정권이 욕을 해봐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렇죠. 아무런 쉽게 영향력이나 아무런 그렇게 실력이 없어요. 전체 게임의 현실적인 게임의 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조가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이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이 또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지가 어떤 거고 그런
각각의 선택지에 따르는 각각의 손득 상황이 어떻고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최선 차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하고 통일해야 돼. 우리는 한 형제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돼. 지금 주도적으로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중국이 미국하고 무역 협상하는데 주도적이고 이렇게 힘을 발휘하고 싫어서 저렇게 휘둘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죠. 북한이 미국하고 비핵화 협상하는데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안 해서 저렇게 그냥 이렇게 몇 개 끌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힘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쵸. 이게 현실이에요. 네. 아무리 협상 카드나 협상력이 없으면서 무슨 중재고 뭐가 하냐 이거예요. 기껏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경제 협력에 관한 정도뿐이죠. 돈 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뭔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어떤 그런 정도일 뿐이죠. 네. 이미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북한 비핵화 관련한 어떤 그 북미 양자 간 협상이나 또는 그런 거 관련해서는 협상력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 하면서 드러났어요. 네. 드러났기 때문에 굳이 남한의 어떤 그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네.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에 북핵을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때 소장님이 무조건 북한이 빨리 포기할 수 있게 남한에서 설득해야 된다. 처음에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이렇게 2년 지나는 동안 오히려 그 반대로 역행해서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리가 형제네 뭐네 하고 우리 서로 왕래하자고 우리가 원조해줄게 개성공단 빨리 열어야 돼. 뭐 우리가 단계적으로 북한 주장하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줄게. 이거 말도 안 되는 네. 그런 또라이 같은 소리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망가뜨려 버린 거죠 협상을. 네.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비핵화 협상은 입장은 명확해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이제 그 1년 반 정도 남았잖아요. 네. 내년 연말인가요? 11월이니까요. 네. 대선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대선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재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면 북한 핵 문제를 그냥 급할 거 없어. 더 그렇게 되겠죠. 천천히 해도 돼. 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에 내년 대선에서 뭔가 승산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카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선에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과의 어떤 협상의 여지를 조금 이렇게 늘릴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의 어떤 이렇게 결과, 그래서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에 관계없이 그냥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올 연말까지 그냥 최종 담판을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눈 딱 감고 그냥 올 연말까지 트럼프 정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으로 해서 완전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일정표도 주고, 실제 그런 좀 약속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최대한 빨리 그냥 비핵화 처리하고 경제 강국으로 가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보장과 왜냐면 체제 보장은 그러면 자동봉으로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앞에 와서 줄을 선다 이거예요. 경제 협력 우리도 할게요. 그 자체가 체제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기 좋아지고 이렇게 와서 되면. 줄을 선다는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를 흔든다? 너 뒤로 물러나. 너는 안 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오늘 시진핑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서 미중 협상과의 관계, 또 북미 협상, 북핵 협상과의 관계를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는 경제 시평에 또 실려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광수 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경제 시평을 한번 구매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데이트에서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한이 북한을 조금 설득해서 더 빨리 이 북핵 협상이 되는 쪽으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부도덕한 자한당과 민주당 전부 다 물갈이 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 경제, 정치, 외교 점점 더 망가지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하루빨리 이순신 프로젝트가 떠올라서 한국 정치, 관료 이 모든 것들을 물갈이하는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08회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